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이스탄불 바샥시히르와의 경기에서 나타났던 유나이티드 전술의 문제점, 특히 공격 전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스날전 패배로 인해 유나이티드의 경기력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나이티드는 터키까지 장거리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출입국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안 그래도 장거리 원정인 이번 경기에서 더욱 체력적인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의 컨디션은 좋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유나이티드는 바샥시히르에 충격적으로 패배하고 말았죠.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4-2-3-1 포메이션을 내세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그에 맞춰 적합한 포메이션을 구상한 것이었죠. 먼저 골키퍼 위치에는 데헤아에 밀려 최근 거의 출전하지 못했던 핸더슨이 로테이션 기용되었고, 백포 라인은 큰 변화 없이 쇼, 맥과이어, 티앙제브, 완비사카가 구성했습니다. 더블 볼란테로는 많은 팬분들이 선발을 기대하고 있던 반더백과 함께 마티치가 출전하였고, 그 앞선을 레시포드와 브루노, 그리고 마타가 채웠죠. 마지막으로 최전방에는 아샬이 출전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스쿼드를 놓고 볼 때 예상했던 수준의 로테이션이 이루어졌다곤 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부상으로 연전 기간간 다소 휴식을 취했던 맥과이어야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해서 경기에 출전했던 좌우 풀백이나 레시포드, 브루노 등 체력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포지션들에 대해서 거의 로테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유나이티드가 이 경기를 잡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짐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경기만 이긴다면 사실상 본선 토너먼트행에 8부 능선을 넘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파리나 라이프치히와의 맞대결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번 경기 역시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시즌 시작 전부터 꾸준히 언급되었던 브루노와 반더백의 동시 기용이었습니다. 두 선수가 아직 한 번도 선발로 같이 출전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의 공조는 둘 중 어느 선수가 더 위쪽에서 뛸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브루노가 위, 반더백이 아래였죠. 이것은 두 선수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미키 선수와 그로 인해 창출되는 공간으로의 침투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수 전환 과정에서 우선 브루노가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고 창조성을 선보이며 상대 수비를 유인하면 후방 유닛에서 볼을 주고받으며 빌드업 작업을 뒀던 반더백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를 가져가는 개념이었죠. 결국 이번 경기를 통해 드러난 두 선수의 공존에 대한 대답은 솔샤르 감독의 공존 구상에서 반더백이 조금 더 아래, 브루노가 조금 더 위쪽에서 뛰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한편 바샥시히르의 경우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메르트 기노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 볼링골리, 에프레아누, 슈크르텔, 파파이리 백포를 구성했습니다. 외즈칸이 약간 처진 위치에서 역삼각형의 후방 곡지점 역할을 하는 가운데 카우베지와 알렉시치가 그 앞에서 중원을 구성했죠. 좌우 윙포드로는 비슈처와 튜르크가 출전한 가운데 덴바바가 원톱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바샥시히르의 경기 플랜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일반적인 4-3-3이라면 좌우 메짤라가 공수로 크게 오가며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킥 능력이 뛰어난 외즈칸, 카우베지, 알렉시치 세 선수를 중원에 내세우며 낮게 라인을 유지한 채로 한 번에 길게 전개하는 패스를 통해 다이렉트한 역습으로 기회를 만들고자 했죠. 동시에 대부분의 선수를 우측 채널 수비 공간에 밀집시켜 전체적으로 좌측에 밀집 유도되는 유나이티드의 공격을 막아세우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좌측 풀백으로 출전한 볼링골리 선수의 활용법이었습니다. 바샥시히르는 이 경기에서 레프트백 볼링골리를 윙포워드에 가깝게 활용했는데요. 반대쪽 풀백으로 출전한 하팔과 비교해본다면 이러한 비대칭적인 풀백 운영이 굉장히 뚜렷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링골리 선수를 활용한 이유는 선수비 후역습으로 경기의 컨셉을 잡은 가운데 빠른 발을 가진 볼링골리의 돌파 능력을 10분 활용하여 중앙 미드필더들이 측면으로 크게 벌리는 패스 전개 후 측면 돌파에 이은 공격 마무리를 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오른쪽에서 주로 출전하는 에이스 비슈차를 왼쪽에 기용하면서도 공격을 주도하는 비슈차가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반면에 유나이티드의 경우 뉴캐슬과의 경기 후반전에서 좋은 호흡을 보였던 반더백과 브루노, 마타 조합을 내세워 경기를 지배하면서 풀어나가겠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바샥시히르가 상대적으로 약팀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기에 원정이긴 하나 로테이션을 가용한 만큼 충분히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겠죠.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유나이티드는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왔습니다. 점유율과 패스 개수에서도 바샥시히르의 배 이상 앞서며 라인을 높게 유지하고 경기를 지배하는 흐름을 이어갔죠.
그러나 유나이티드의 공격은 빈약했고 바샥쉐이르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는 오만의 대가를 호되게 치러야만 했죠. 솔샤르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이전 경기들과 달리 반더백을 더블 볼란트의 한 축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실제 경기에서는 반더백이 마타나 브루노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공격에 가담했죠. 당연히 이렇게 더블 볼란트의 한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니 그 뒷공간이 비는 문제가 생겼지만 유나이티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수하고서라도 경기를 지배하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보였습니다. 튀앙잽의 리커버리 능력을 통해 그나마 이것을 보완하겠다는 심산으로 문제를 묵과했죠. 그리고 정확히 이 위치에서 바샥쉐이르의 두 골이 모두 발생하였습니다. 유나이티드 코칭 스태프들의 전수 능력에 많은 의문을 낳았던 이번 경기에서의 첫 번째 골 장면의 경우 직전 유나이티드의 코너킥 상황부터 찬찬히 선수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나타났던 비슷한 장면을 살펴보면 본래 유나이티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5명의 선수를 박스 안에 투입해왔습니다. 2명의 센터백과 레시포드, 마샬 이외에는 쇼나 맥토미니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 경합에 가담하곤 했죠. 동시에 한 명의 측면 자원이 코너키커 인근 측면으로 이동해 대기하며 사이드 플레이를 지원하고 박스 바깥에는 중앙 미드필더와 사이드백 중 2명의 선수가 지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즉 코너키커까지 총 9명의 선수가 세트피스에 가담한 셈이죠. 그리고 화면에는 잡히지 않지만 완비사카가 보통 서게 되는 최후방에는 한 명의 선수가 남아 상대의 역습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나타난 세트피스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박스 안에 5명의 선수가 아니라 6명의 선수가 가담한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트피스에 총 10명의 선수가 가담하여 후방을 지킬 수 있는 잉여 자원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이 상황의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진하는 선수의 위치를 유동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메꿔주며 상대가 쉽사리 역습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틀어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는 여기서 실패했죠. 박스 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반더백을 투입하여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이 오히려 악수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마추어 레벨에서나 나올 법한 실수가 나오며 유나이티드는 선제골을 실점하게 되었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골 역시 비슷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좌우 풀백들을 상당히 높은 위치에 포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백포대형의 일반적인 사각형 빌드업 코어를 구성하며 경기를 풀어나가려 했죠. 앞서 언급했듯 바샥쉐이르가 우측면에서 극단적으로 내려앉은 가운데 반대쪽의 볼링 골리를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활용했기에 이와 마주하는 우측면의 빈 공간이 발생하는 것은 꽤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비사카가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공간을 우측 중앙 미드필더가 넓게 커버해줄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이 위치에 반더백을 기용한 것이 다시금 패착이 되었습니다. 반더백은 분명 수비 가담이 장점인 선수이지만 홀딩 미드필더로 활약할 만큼의 수비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거기다 이번 경기에서 전진하여 공격에 가담하는 역할까지 맡다 보니 공격이 끊어진 상황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죠. 바샥쉐이르는 이 약점을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원톱 덴바바가 계속해서 튀앙제브 쪽으로 포지셔닝을 가져가며 볼링골리나 비슈차와 함께 2대1 상황을 유도했고 전진해 있는 완비사카나 반더백의 수비 가담이 됐다 보니 튀앙제브 혼자서 2명의 선수를 막아내야 했습니다. 바샥쉐이르의 두 번째 골 장면은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전술 도로대의 밸런스를 도외시하고 중앙 미드필더와 사이드백을 모두 전진시킨 유나이티드는 다시금 대가를 치르게 됐죠. 결국 유나이티드는 후반전 튀앙제브를 빼고 맥토미니를 집어넣어 전술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대신에 마티치를 좌측 센터백으로 돌리고 경험이 풍부한 맥과이어를 우측으로 돌려서 덴바바를 제압할 수 있도록 유도했죠. 동시에 맥토미니와 반더백의 위치를 바꾸어 수비 커버 능력이 좋은 맥토미니가 볼링골리, 비슈차, 튀르크 등 완비사카의 뒷공간을 활용하는 상대 선수들을 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세가 강하지 않았던 좌측에는 센터백으로 마티치, 그 앞선에 반더백을 두면서 공격적인 성향은 그대로 유지하는 채로 상대의 강한 좌측면 공격을 막아세웠던 것이죠. 이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우측 스토퍼로도 활약할 수 있는 맥터미니를 우측 홀딩으로 세운 덕분에 유나이티드는 수비 상황에서는 완비사카, 맥과이어, 마티치, 쇼의 백포 대형을 이루다 비사카가 전진하면 맥토미니가 그 공간을 메꾸는 형식으로 백스리 대형을 만들었고 상대 측면 공격은 봉쇄되었죠. 이후 바샥쉐이르는 이렇다 할 공격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흐름은 완전히 유나이티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솔샤르 감독은 처음 들고 났던 플랜 A에서 완벽하게 상대의 노림수에 걸려들며 패했지만 적절한 전술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팀의 강점은 강점대로 살리는 대처로 자신의 능력을 다시금 입증했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정작 따로 있었습니다. 비록 유나이티드가 라인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부작용으로 인해 실점을 범하긴 했어도 그것은 라인을 올리는 축구의 장점으로 상쇄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즉, 경기를 지배하는 만큼 많은 득점을 기록해야 했죠. 그러나 유나이티드는 다시금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런 경기가 벌어질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레시포드와 마샬의 형편없는 축구 지능이 있었죠. 레시포드와 마샬이 분명 많은 골을 기록하고 확실한 무기를 갖춘 공격수들은 맞지만 그들의 치명적인 단점은 공간에 대한 이해도, 팀 단위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 속도를 살린 역습으로 자신들의 강점을 발휘하는 데는 능해도 좁은 공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서는 약재점에 가까운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나마 유나이티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템포를 빠르게 유지하며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했지만 애초부터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우측면의 수비를 두텁게 유지하고 나온 바샥쉐이르에게 이런 역습 전략이 먹힐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해법은 그나마 측면으로 돌려서 측면으로부터 만들어가는 방식인데 여기서도 레시포드나 마샬의 공중볼 장악 능력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나마 쇼의 훌륭한 크로스에서 비롯된 만회골 장면 정도를 제외하곤 레시포드나 마샬의 지공에서의 영향력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수준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포처 스타일의 두 선수가 지공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더미런과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의 뒷라인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측면으로 빠지거나 컷인 플레이를 시도하는 등 다양하게 움직임을 가져가주면서 수비가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어 라인 간격을 벌리도록 유도해야 하죠. 그러나 두 선수의 치명적인 공간 이해도 부족은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렸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멀뚱멀뚱 서서 구경만 하는 도르하르반과 허수아비 듀오를 보는 것은 이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로 인해 상대 수비는 편안하게 라인을 유지하며 그냥 공격해 들어오길 기다리면 되는 입장이 되죠. 침투 움직임 자체가 없으니 라인 간격이 흐트러질 이유도 없고 수비 전환이 마무리된 이후로는 그냥 대응을 유지한 채로 막아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난 시즌의 처참한 박스한 투입 지표였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공격진으로 인해 상대 수비 라인 사이 홀 공간이 줄어들자 이선 자원들의 박스 안으로의 침투나 볼 투입도 줄어들고 이는 다시금 공을 받지 못한 공격수들이 공을 받기 위해 박스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죠. 거기다 설령 가물에 콩 나듯 공격진이 박스 안에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더라도 애초 이들이 종횡종으로 뛰거나 라인을 맞춰 뛰는 지능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 어지간한 레벨의 패스를 제외하고는 타이밍이 어긋나 옵사이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나이티드는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제외하곤 지공에서 전혀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고 이것은 라인을 내리고 잠그는 팀을 상대로 유독 약한 유나이티드의 지난 시즌 성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지금까지 많은 감독들이 영감님 이후 유나이티드를 지휘했고 또 그때마다 공격 세부전술 문제가 비판점으로 거론되었지만 저는 그 문제의 대부분이 형편없는 유나이티드의 공격진, 특히 레시포드와 마샬의 축구 지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감독이 아니고서야 이들을 고쳐쓰기는 아마 힘들겠죠. 이번 경기는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솔샤르 감독은 경기 초반 실수를 저질렀으나 그것을 충분히 훌륭하게 만회했고 레시포드와 마샬은 전혀 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공격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유나이티드가 패배하는 원인이 되었죠. 냉정하게 역습 원툴인 두 선수를 가지고 유나이티드가 정상급 구단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 선수가 함께 붙박이 주전으로 나오는 현실이 바로 유나이티드가 암흑기인 가장 현실적인 방증이 되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